자리를 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아카데미 이제 그 세무 회계를 갖다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정원 회계사님이신데요. 자격증이 많아요. 그리고 공인회계사하고 공인재무분석사, CFA 굉장히 따기 어렵습니다. 제가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아들이 이걸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엄청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뭐 단시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 엄청 어렵다 그러는데 그걸 자격증을 가지기 위해서 대단하신 분이에요. 지금 파이낸셜 카운셀을 하시고 계시고요. 또 개인 회사에서 어카운팅 분야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귀중한 분을 모셨는데요. 여러분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워터웨이 온지는 잘 들리시나요? 네. 워터웨이 온지는 약 2년 정도 됐고요. 그 전에 런던 온타리오에서 약 8년간 살았습니다. 이민 와서 이민 온 지는 한 11년 정도 돼가는 것 같네요. 바로 이제 직전까지 우리 워터웨이 있는 회사에서 그 컨트롤러하고 디렉터 파이낸스를 해서 파이낸스 담당이었고요. 제가 있는 동안에 회사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코백에 있는 회사를 샀는데 그 회사 이름이 에어콜라인이라는 회사를 사서 제가 워터웨이에서 두 회사의 그 재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회사를 제가 그만두고 제 이제 앞으로 개업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예전에 제가 일했던 그 템플피딕 캐나다라는 그 런던에 있는 회사에서 좀 프로젝트를 맡게 돼갖고 내일부터 다시 또 런던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짧은 프로젝트이긴 한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쪽 회사에 지금 ERP라고 해서 그 기업 재무 시스템 그 변경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서 담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기업을 준비하면서 회사를 설립했고요. 회사 이름은 제임스 앤 그레이스 어카운팅 서비스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회계사 개업을 염두에 두고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워터로 오기 전에 템플피딕 캐나다라는 회사에서 약 한 3년 정도 시니어 어카운턴트로서 일을 했고요. 캐나다의 회계사 자격 중에 하나인 CGA라는 자격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인베스트먼트 분야 쪽에서 조금 사용되는 차를 파이낸셜 애널리스트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제 백그라운드는 한국에서 그 인베스트먼트, 그다음에 증권 분야에서 약 10년 정도 일했고요. 파이낸셜 리스크 매니저 자격을 갖고 있고, 그 리스크 매니저 분야에서는 제가 아마 한국에서 그래도 선두적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 IMF 크라이시스가 생겨갖고 그 당시 제가 FRM에 대한 새로운 데지그네이션을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는 제가 10명 이내의 인원이 아마 그쪽 분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 분야를 하면서 이민을 고려하는 과정 중에 나름대로 좀 꿈을 가지고 월스트리트를 가보려는 꿈을 꿨었는데 여의치 않고 해서 캐나다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와서 인베스트먼트 분야 쪽도 지금 목표를 했었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미 초기에 주류사회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계사 쪽을 좀 해가면서 하는 과정 중에 결국에 들어있던 파이낸스하고 이쪽 분야로 오게 됐습니다.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 정도 됩니다. 제가
이광현 전원님한테서 그 시간을 부탁을 받고 원래 여기 시간표에는 회계로 되어 있는데 회계를 가지고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회계라는 게 상당히 좀 일반적이고 해서 조금 약간 회계와 세무를 묶으면 어떻겠나 이런 과정 중에서 세무를 생각하게 됐고요. 그다음 또 세무를 놓고 생각해 보는 도중에 세무라는 부분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뭐 개인 세금 보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의 세금 보고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좀 더 확장돼서는 개인의 어떤 그 자산 관리 이런 부분들도 확장될 수 있는데 다음 주에 오실 분이 아마 경제 쪽을 하시는 걸 봐서는 아마 그분이 이런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커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주로 하는 이런 회계하고 세무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려고 그렇게 합니다. 30분을 가지고 어떤 그 세무 얘기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강의에서 그렇게 어려운 거를 좀 제가 해보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스페시픽한 토픽을 놓고 세무를 얘기하자면 케이스로 들어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던 건 뭐냐면 이 모든 세법이나 이런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뭔가 그런 것들이 베이스가 되면 나중에 어떤 케이스가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하실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구체적인 케이스가 생겼을 때는 그런 혼자 나름대로 리서치를 하시겠지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하시는데 아마 이런 지식을 좀 알고 계시면 좀 더 이렇게 확장해서 응용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했습니다. 자료가 영어로 되어 있지만 영어를 뭐 굳이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영어로 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리서치를 하신다든지 어떤 대화를 하실 때 이런 세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를 조금 들어두시면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트랜스레이션 하지 않고 그냥 영어로 놔뒀습니다. 그래서 아마 들어보시면 이런 단어라도 옛날에 들어본 기억이 있다 이러면 또 아마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여기다 놔뒀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금 텍스 플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세무 계획이라든지 세무 플랜 이렇게 짜실 때에 이 세 가지 디퍼런트 에어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첫 번째 그 왼쪽 상단에 레지티밋 텍스 플랜, 그러니까 합법적인 텍스 플랜이겠죠. 이런 것들은 전혀 무방한 거라는 거죠. 여러 가지 합법적인 텍스 플랜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회사를 설립해서 내가 회사로부터 샐러리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배당을 받을 것인지, 내가 그냥 개인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회사를 설립할 것인지, 여러 가지 플랜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저축을 하는데 그냥 세이빙으로 저축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비과세 되는 상품이 뭐 RRSP라든지, 그다음에 TSF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가족 중에 여러 가지로 편차를 통해 있으면 RBSP라든지 여러 가지 플랜이 있겠죠. 이런 건 전부 다 합법적인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앞으로 이제 후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유산 상속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플랜이 있겠죠. 이런 것도 합법적인 플래닝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중간에 있는 부분이 tax avoidance. 이제 한국말을 하게 되면 뭔가 세금을 회피하려는 이런 의도가 들어가는 행위. 이 부분이 중간에 하는데 이런 것이 되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민법상으로 얘기하면 뭔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죠? wrongdoing 한다는 이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여기 미들에 보면 objective and spirit, 그러니까 세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 어떤 이 사상, 거기에 기준에서 봤을 때 이 선을 넘어가서는 뭔가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 텍스 어워이던스에 해당되는 겁니다. 더 심한 경우는 의도적으로 내가 인텐션을 가지고 내가 좀 뭔가 거짓말을 해야겠다, 의도를 가지고 뭔가 하는 행위는 이거는 크리미널 오펜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빌 롱딩하고 크리미널 오펜스는 말 그대로 죄를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카운슬을 받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플래닝을 하실 때 내가 어느 영역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세법의 기초에서 문제가 없겠는지 이런 걸 한번 보시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 그림을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봤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여기 arm's length requirement
어파이먼트라는 세법에 보면은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암스랭. 여기 쉽게 얘기하면 이 암이 팔이지 않습니까? 내 팔 뻗은 거리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기 장용삼 어르신하고 저하고 이렇게 팔 한 뼘, 그러니까 한 팔 사이의 거리에 있다 그러면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어떤 거래를 하는데 나하고 상당히 가까운 사람하고 거래를 할 경우에는 이 먼 거리에 있는 사람하고 거래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거래를 가족끼리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회사를 세워서 나하고 회사하고 거래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이게 말 그대로 충분한 그 3자 거래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거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세법 케이스를 다루시다가 암스랭스 이거는 이게 굉장히 나 관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많은 그 사상들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식적으로 나하고 떨어져 있냐 안 떨어져 있냐 한국의 모든 그 체제는 뭐냐면 이게 형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하지만 이 북미에서는 뭐냐면 팩토럴에서 뭐냐면 형식적으로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걸로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가까이 있다. 이럴 경우에도 난 암스랭스 아래에 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빅팩터라는 컨트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회사를 설립해서 회사를 몇 개를 설립해서 빙빙빙 돌려서 거래를 했더라도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돌았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이걸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빅팩터 컨트롤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어떤 사람이 난 암스랭스 거리에 있는 상태에 있냐 했을 때는 related person, 나랑 관련되어 있는 사람, 배우자, 자녀, 그 다음에 부모 이런 분들은 당연히 나랑 한 뼘 거리 다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랑은 직접 관련 없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거리에 있을 때는 그건 팔 안쪽에 있는 거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보는 용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 fair market value라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자, 이거 한번